그런 자동차 콘텐츠로. 서비스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겠다. 생산만 하면 다 팔리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건 시장의 특질이 변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없어지는 페이드 아웃되는 시장이라는 것이 디젤이고 가솔린의 시장이라는 거는 좀 명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 산업은 앞으로도 커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20년의 역사를 가진 자동차 산업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청와대 디지털 소통 센터장이자 현재는 미디어 익사이팅 FX를 운영 중이신 강정수 박사님 한번 모셔봤는데요.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니까요, 그 좀 의미 있는 그 얘기가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 서유럽 쪽에서 네. 전기차 판매량이 우리가 디젤 네. 이쪽 점유율보다 더 넘어섰다. 이 처음으로. 네, 그런 예, 부분도 예. 있죠. 우선 유럽 같은 경우에 2020년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한 75만 대였는데요. 네네네네. 작년에 이제 아직 최종적인 통계는 안 나왔지만 약 한 네네네네. 120만 대 정도 판매율로 네네네. 서유럽을 보고 네네네.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점유율이 드디어 10%를 넘어선 거거든요. 네네네네. 이런 부분은 되게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디젤과 가솔린 자동차가 아웃이죠. 네네네. 2035년에 유럽연합에서 명확하게 더 이상 내연기관 차는 판매를 금지하겠다 선언을 네네네. 해놨고요. 네네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그걸 2030년으로 땡겨놨고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2030년이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독일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새로운 연합 정부의 합의서에 네. 유럽연합에서 정한 규칙보다 더욱더 빨리 아웃시킨다라는 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2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만들지 않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29년이에요.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다 없어지는 페이드 아웃되는 시장이라는 것이 디젤이고 가솔린의 시장이라는 거는 좀 명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 대세론 네. 뭐 이렇게 봐도 이제 네. 무방하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어요. 사실은 한국에서도 그 대세론이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네네네. 한국도 훌륭한 현대기아차가 훌륭한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네네. 많이 팔지를 않고 있어요. 우선 대량으로 팔아야 되는데 현대차도 지금 한국에다 팔 수 없는 것이 생산량을 증대를 시키고 있지만 현대기아차가 네네네. 올해보다도 내년도 훨씬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증액을 시켰는데도 올해 최대 27만 대까지 지금 현대차가 생각하고 있어요. 해외 생산까지 생각해서 네네네. 현대기아차가. 네네네. 근데 이 중에 많은 부분 유럽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이미 CO2 제재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아반떼라든지 소나타 팔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기차 한 대를 팔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나오는 족족 유럽에다 갖다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현대기아차는 올해부터 열리는 2022년부터 열리는 미국은 작년도 전기차 판매율이 약 3% 미만입니다. 네네네네. 1.9%예요. 근데 네네네. 미국도 올해 신차종만 13개 종의 판매가 시작되거든요. 네네네. 심지어는 도요타도 판매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올해는 미국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량이 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물량을 적게 푸는 거죠. 제한적으로 풀다 보니까 이미 전 세계는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전기차로 간다는 느낌을 시민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중국도 작년에 2021년 처음으로 전기차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판매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11% 기록했는데요. 200만 대를 넘어섰거든요. 네네. 작년에 판매도. 근데 200만 대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한국이 전체 1년에 판매되는 자동차 수가 190만 대입니다. 2020년 기준. 예. 이거를 싹 다 전기차로 판 거예요. 이게 결국은 보면은 인프라 이제 문제도 좀 있잖아요. 차야 뭐 우리나라 현대차가 뭐 전기니 수소니 뭐 예전부터 많이 열심히 이제 만든다고는 하는데 결국 인프라 문제이긴 한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제주도를 불과 한 2년 전만 가봐도 렌트로 전기차 빌리면 딴 건 모르겠는데 주유소에서 이렇게 기름 넣고 금방 가면 되는데 한 2시간은 충전하고 가야 되니까 여행 가서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프라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인프라에도 좀 사고적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량으로 전기차 시대를 갖다가 반응적으로 리액티브하게 맞을 것이냐 네. 아니면 크리에이티브하게 맞을 것이냐 정말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신차 판매의 90%가 이미 전기차 시대로 가고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결과들이 노르웨이에서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전기차 충전을 어떻게 하냐? 스마트폰 충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유소 가서 같은 데서 안 해요. 여행 갈 때는 어디 가서 중간에 휴게소 가서 하지만 대부분 어디서 냐면 집에서 하거나 집에서, 그렇죠. 직장에서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스타트업도 많냐면 직장에 차 주차하면 우리 세차 와서 해주잖아요. 네네. 저기
충전도 해주고 가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택시라든지 주행하는 이런 상용차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차하는 시간들이 더 많거든요. 그죠. 충전은 제가 차를 주차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곳에서 이루어진다. 네. 어디가 됐던 간에. 네, 어디가 됐든 예.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이것도 큰 산업이라는 거고 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뭐 전기차가 워낙 핫 이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뛰어들잖아요. 네. 그 시장으로. 네. 근데 아무래도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쪽은 이제 중저가를 강격으로 내세우는 게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 우리가 이제 선진국 쪽 말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저 서유럽, 유럽이나 미국 쪽 말고 중국과 동남아 쪽 이쪽 전기차 시장 동향은 좀 네. 어떤가요? 우선은 테슬라가 작년에 네네. 약 93만 대를 네네네네. 팔았는데 그 중에 네. 31만 대를 중국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3분의 1을 테슬라가 팔았네요. 네. 중국에서 판 거죠.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근데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보다 더블로 파는 차가 있어요. 이게 상하이 자동차에서 나온 홍광이라는 자동차거든요. 아, 홍강이요. 네, 예, 들어왔습니다. 이 홍강이라는 자동차가 작년에 73만 대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근데 이 차가 $5,000 미만이에요. 지금 보셔야 될 것은 전기차 시장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는 서플라이가 있어도 디맨드가 서플라이를 쫓아오지 않았어요. 네네네. 즉, 뭐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서플라이가 디맨드를 못 쫓아갑니다. 네네네. 그건 뭐냐면 생산만 하면 다 팔리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건 시장의 특질이 변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에는 고가의 자동차, 전기차도 팔리지만 예를 들면 제네시스가 이제 올해부터는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뭐 네네. 이런 고가도 팔리지만 중저가 시장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소득 수준이 낮아서도 있지만 특히 20대 초반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는데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이게 홍강의 흔히 말하는 생산, 프로덕션 캐퍼시티를 끌어올리는 데 제한이 있어서 네네네. 동남아 시장으로는 진출을 못하고 있지만 네네. 올해는 하고 싶다는 게 중국 자동차들의 의지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베트남에 있는 빈페스트라는 자동차 모델입니다. 네네네. 이건 작년에 양산 체제를 대량 양산 체제를 갖췄고 올해부터 미국하고 일본에 유럽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현대차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서 올해부터 양산 체계로 들어갑니다. 동남아 시장은 사실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지배하던 시장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일본 자동차들이 지금 토요타도 이제야 올해부터 전기차로 가고 있고 혼다 같은 경우는 되게 늦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혼다는 엔진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이 좋은 내연기관이 좋은 차가 혼다다. 그런데 내연기관이 없는 차를 혼다가 만들려니까 혼다의 문화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아. 근데 혼다도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8월에 21년 8월에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내연기관 관련된 사람들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다는 작년 8월에 훨씬 현대보다 먼저 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쫓아오려기 때문에 아직 이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 동남아 시장에 우리가 중저가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현대는 고급차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스텔란틱스라는 회사죠. 이 회사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과거에 이제 GM이 갖고 있었던 오펠도 인수를 했는데요. 네네네. 이 독일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과거 독일 브랜드였죠. 이 오펠에서 올해부터 양산해서 파는 것이 $7,000짜리 자동차예요. 전기차. 그리고 시트로행에서도 벌써 $6,000 전기차를 작년에 이미 테스트 버전이 나왔고 올해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네네. 서구는 원래 특히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소형차들 많이 탑니다. 네네네. 여기에서 소형 전기차 시장으로 대단히 공세적으로 이 스텔란틱스는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 이것이 시중가보다 $2,000 정도 싸게 팔아요. 그 대신 2년간 정기 구독을 해야 돼요. 매달. 매달 돈을 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다양한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해주거나 게임을 주거나 이런 걸 구독을 해야 돼요. 근데 2년 동안 싸게 해준 것만큼 2년 동안 정기 구독은 의무인데 그 이후에는 뭐냐면 2년 동안 우리가 한번 서비스를 발전시켜 보겠다. 그래서 일부는 이탈하겠죠. 구독을 취소하더라도 2년 동안 우리가 시간을 벌어놨으니 2년 동안 이 의문이 하다 보면 돈을 냈으니까 즐길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동차를 판매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동차 콘텐츠로. 서비스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겠다. 이런 것까지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상상의 날개를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시대의 변화를 리액티브하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 아이오닉 6라든지 이 기아 EV 뭐 되게 좋아요. 잘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더 좋은 모델들이 제네시스라든지 기아에서 나오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전기 자동차에다가 서브스크립션 구독 모델을 하겠다는 발상들은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직 뒤처지고 있고요. 전기차의 시대가 오면 이동의 패러다임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도 저희가 꾀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동남아라든지 서유럽에서의 또는 한국 시장에서의 중저가 전기차 모델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는 부품을 교체해주면서 수리해주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네네. 근데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한 30% 정도밖에 부품 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잔고장률이 적을 수밖에 없죠. 네네. 자, 그러면 부품 팔아서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정비소도 돈을 많이 못 벌겠지만 현대기아차도 이렇게 부품 더 팔아서 못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동남아 사람들에서는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 자꾸 그랩이라든지 우버라든지 이렇게 해서 쉐어링 서비스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 축이에요. 네네네. 하지만 이 시장 전체가 점유하는 비율은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 모빌리티는 자가로 운영을 하거나 택시를 통해서 운영을 한다는 그죠,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시장이 더 큰데 여기에서 새로운 BM도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작년부터 계속 그 반도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박사님? 근데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여전히 풀리지가 않고 있는데 네. 뭐 주변에서도 보면은 뭐 차 살려면은 기본이 1년을 기다려야 된다. 네. 뭐 아무리 뭐 인기 모델이든 아니든. 네. 근데 이 문제는 당장은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게 저는 올해까지도 당연히 지속되고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당연하게 이거 시작된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죠. 네네네. 코로나 팬데믹 때 우선 자동차 회사들이 칩에 대한 수요 예측을 잘못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좀 덜 팔릴 거라고 생각하게 네네네네. 되는데, 그러면서 칩에 대한 주문을 줄이게 되죠. 줄이죠. 그랬더니 칩 반도체 생산하는 쪽에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임 콘솔이라든지 네네네네. 노트북이라든지 이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가전 수요가 많아졌잖아요. 이쪽으로 네네. 돌려버린 거죠. 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여행이나 이런 지출을 안 하니까 자동차도 구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디맨드는 큰데 이걸 못 맞췄던 거죠. 보통 자동차인데 보통 1,400개에서 1,500개의 칩이 들어갑니다. 요즘 뭐 심한 건 3,000개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엄청 들어가죠.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예를 들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슈퍼칩을 몇 가지를 넣어서 칩수를 줄여요. 근데 이런 칩수를 그러니까 칩의 수요를 줄일 생각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가 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저기 세미컨덕터 그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게 되는 문제, 이 문제도 겹쳤죠. 그 다음에 이제 날씨 문제도 겹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이 문을 몇 개월 닫는다든지 거기에 폭설이 내려서 뭐 이런 식의 어떤 기후 변화에 따른 것들, 또는 대만 공장이 불이 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누적되다가 터진 것이 비로소 작년 가을이나 3, 4분기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되려면 올해 한 해는 좋게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주목할 게 보면은 애플이나 소니 이런 데들이 자동차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데서조차도 이제 뭐 전기차 개발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뭐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 기반으로 이제 완성차까지 도전을 하는 건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대차 정도가 이제 완성차 중에 뭐 그나마 최근에 이제 뭐 이제 인수되긴 했지만 그 쌍용차가 뭐 좀 만든다고 하고 주로 완성차 업체 중심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이나 LG 이런 데서는 이제 차 쪽보다는 전장이나 아니면은 그 뭐 배터리 이쪽으로만 이제 많이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맞는 모습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자동차 수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과 중국이 전체 신차 판매량에서 10%가 넘어서고 있고, 이 탄력이 가속도를 붙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19년에 판매됐던 거에서 2020년 판매, 2021년 각각 해마다 2배씩 뛰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올해 98만 대 팔렸지만 내년에 200만 대 계획되고 있어요. 올해. 네네. 작년에 93만 대 팔렸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배터리가 필요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2050년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럼 뭐도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 저기 어선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다 전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토바이 지금 배달 엄청 많이 시켜먹어서 우리 오토바이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싹 다 100% 전기로 바뀌고 배터리로 전기로 바뀌어야 되죠. 그럼 앞으로 전기는 정말 무한정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나 LG나 SK가 지금 이 배터리 산업 진행한 것은 전략적으로 국제 시장에서 볼 때 한국이 정말 잘한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삼성에서 물건 떼고 뭐 LG에서 물건 떼던 유럽이나 미국들도 우리도 그럼 배터리 공장 시작하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시작했어요. 네. 벤츠도 시작하겠다. 폭스바겐도 시작하겠다. GM도 시작하겠다. 포드는 뭐 협력해서 만들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혼자 만들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일본이나 중국에는 이미 배터리 기업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더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배터리 산업은 앞으로도 커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삼성 자동차가 처음으로 진출한 이래로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한번 자동차 기업이 휘청거리고 망하면 네. 국가 경제가 되게 휘청거리잖아요. 네. 기아 자동차가 흔들거릴 때 IMF하고 비슷하게 터지면서 나라 경제가 휘청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을 승인 산업, 허가 산업입니다. 허가 산업. 그런데 이제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중국은 그건 신고자의 산업으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내연기관과 파워트레인이 필요 없다라면 소니도 들어오려고 하고 소니도 물론 들어오는 거는 본인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나 네, 그렇죠. 이런 캐나다에 있는 이 업체들하고 과거에 흔히 그렇죠. 말해서 완성차 업체나 납품하는 업체들하고 협력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애플도 지금 애플카 만들겠다고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도 왔다 현대차량도 얘기도 가고 하고 LG랑도 왔다 가고 이렇게 예. 왔다 가는 이유는 이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OEM 그 완성차 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완성차 기업에 물건을 대고 있었던 보시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도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쓴 거죠. 왜? 가장 큰 진입장벽은 자동차 시장에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뛰어난 뭐냐면 이 어려운 진입장벽을 들어간 게 뭐냐면 내연기관입니다. 파워트레인 즉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네. 이런 동력을 전환시켜주는 작업까지도 해서 대단히 어려운 고난이 기술이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했다는 부분에서 현대기아차에게 박수를 저희가 보내야 하고요. 또는 이것 때문에 사실 중국 기업들이 합작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에다 우리 자동차 팔려면 합작법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연기관 기술 뺏어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중국도 10몇 년 하고 20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어머 내연기관하고 이제 파워트레인 필요 없네? 그럼 이건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거네? 배터리는 우리도 있겠다? 그 다음에 모터잖아요. 모터는 우리도 있어요. 생산하면 돼요. 이거는 스타트 지점이 같아져 버린 겁니다. 한간에 그런 얘기도 예전에 하더라고요. 내연기관 차들이 뭐 그동안 보면은 아까 뭐 유럽 국가에 있는 그 차들이나 보면은 엄청 잘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를 만들고 할 때는 아무래도 그 내연기관의 그 습성을 많이 못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 걔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같은 거 만들면은 테슬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테슬라만의 어떤 그 디자인 감각 아니면은 그 발상 그런 걸 못 쫓아올 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죠. 왜냐하면 현대기아차도 지금 노조하고 갈등과 네네네네. 협력업체들과의 다양한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역사 창사 이래로 내연기관만 만들다가 갑자기 전기차로 바꾼다라는 것이 그냥 모델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점점 내연기관의 생산량을 줄여가야 돼요. 줄여가다 보면은 갈등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사 내에도 내부적으로는 내연기관과 관련된 권력 구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무슨 자동차 신화를 만들었어요. 모토로, 네. 엔진으로. 이거 엔진 잘 만들어서 어디서 수입해가지고. 네. 그럼 이분이 권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분이 날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차도 지금 있는 것이 아산 연구소에 있는 파워트레인 그 연구하는 사람 7,000명을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테슬라는 차라리 맨 땅에서 시작하니까 고용해서 자기네들 하고 싶은 것만 집중하면 되는데 현대차라든지 벤츠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이러한 세계 아까 말했던 피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기존에 있었던 구조에서 사람들을 전기차로 바꾸려고 해야 되고 배터리에는 능력도 없는데 이 배터리 능력도 가져야 되고 이제는 IT적인 기술도 소프트웨어 기술도 필요하고 자동차 OS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개발자 한 번도 개발자랑 같이 일해보지도 않고 개발자는 외주 주면 됐던 거를 그죠. 이제는 내재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몸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들의 관계도 심하죠. 협력업체들의 마진율이 2%를 넘는 경우가 없어요. 자, 2%를 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마진율이 2%밖에 안 된다는 건 네네네. 매출이 계속 유지가 돼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현대 기아차에 엔진에 들어가는 나사를 갖다가 매달 1,000개를 납품했다고 치죠. 근데 갑자기 현대가 이제 단계적으로 900개 800개, 700개 주로 들어가면은 회사가 판매가 0이 돼서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이윤율이 떨어지면은 나중에 그걸 못 맞추면은 800개, 700개 납품하다가도 이거는 만들면 만들고 팔면 적자인 거예요. 적자인 거죠. 이러면 부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과 이런 기업들과의 그 갈등 문제도 해결해야 되거든요. 정부 사회적인 과제이기도 하고요. 고용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배터리 납품 업체가 더 중요하고 모터와 관련된 것들이 전기 모터와 관련된 사람들이 중요한 거고 충전 인프라가 더 중요한 거고 여기에 개발자가 중요한 거고 달라지고 있다면 반도체가 더 중요한 거고 뭐 이런 부분에서 중요도가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연기관을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했던 내연기관을 아직도 생산하면 돈 버는데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현대차한테 디젤 차를 갖다가 이러려면은 SUV를 디젤 모델을 내년에도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새로운 디젤 모델을 만들어 주세요. 판매 쪽에서는 왜 러시아에서는 잘 팔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모델 버전업 시켜야 돼 아니면 그 시간에 전기차를 한 대 더 만들어야 돼. 이것도 결정하는 거고 기회비용이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 거죠. 차라리 우리가 망하더라도 10년은 더 부자 똥똥 부리면서 살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